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슬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혜정입니다. 네, 슬공님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죠? 네. 자, 한 달 넘게 이 이란 전쟁 뉴스 좀 피곤하시죠? 맞아요. 네, 마음이 그리고 많이 쓰여가지고 예, 참 안타깝잖아요. 사실 전쟁이라는 게. 예, 비극인데 이게 이제 아마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전쟁이 발발한 지 거의 2달이 다 돼갈 거예요. 그쵸? 예. 네. 근데 일단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선언을 했는데 그 뒤에 일이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 저희는 모르는 상황인데 어쨌든 여러모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그저께죠? 네. 네. 전쟁을 중단한다고 발표를 네. 했잖아요. 예. 잠시지만 예. 2주 동안. 네. 그래서 좀 마음이 놓이기는 했어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는 그 크고 작은 전쟁들이 네. 예전부터 진짜 계속되어 오기는 했잖아요. 네. 그렇지만 요번 전쟁은 또 그 강도가 생각보다 강하다 보니까 네. 더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맞아요. 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정말 저도 사실인데요. 네. 이 언제 또 이 화약고가 다시 터질지 뭐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지만 이럴수록 현실에 발을 딛고 꿋꿋이 살아나가야겠죠. 그쵸. 예. 이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스파성 뉴스보다는 이 본질적인 공부를 좀 해볼게요.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이 항상 석유 가격이 들썩이잖아요. 맞아요. 네. 네. 이런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뭐 그런 거니까라고 받아들여 가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중동 전쟁과 석유 가격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주 기초적인 레벨에서 공부를 해볼게요. 네. 뉴스에서 중동에서 충돌이 생기면 거의 자동으로 국제유가 상승 우려 뭐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이 중동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대부분 국제 유가가 상승하죠. 네. 이번 전쟁에서도 어김없이 그랬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건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맨날 네. 우리가 강조하는 거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네. 이게 항상 그런 법칙은 없다. 네, 절대 법칙은 없어요. 네. 이 어떤 날은 전쟁 뉴스가 나와도 유가가 크게 안 오르는 날도 있고요. 어떤 날은 또 이번 이란 전쟁처럼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죠. 그래서 전쟁과 유가의 관계가 딱 이렇다라고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공식처럼 정의하기는 어렵죠. 이 어려운 이야기라 뉴스에서 나와도 그냥 지나치기 쉽고요. 그냥 올랐나 보다 하는 네, 거지. 전쟁 났으니까 올랐지. 뭐 약간 이렇게. 네네. 자, 이제부터 이제 많은 지역에서 석유가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중동이 석유 시장의 중심인가? 그리고 어떤 전쟁은 유가를 크게 흔들고 또 어떤 전쟁은 그렇지 않은가? 또한 앞으로 중동 전쟁 뉴스가 또 나올 때 우리가 무엇을 초점을 두고 보아야 하는가? 이런 흐름으로 차근차근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자, 첫 번째 질문. 왜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 석유 가격 이야기로 바로 연결될까인데요. 왜 그럴까요? 이건 좀 쉬운 문제 아닌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중동이 원유 생산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석유가 제일 걱정이 되죠. 그리고 네. 우리가 석유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자, 다른 지역에서도 석유가 나기는 나요. 그렇죠? 그렇지만 전 세계 원유 공급에서 중동은 여전히 핵심인데요. 네. 특히 오펙 아시죠? 오펙 중심 국가들이 대부분 중동 지역에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나라들이 세계 공급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크죠. 즉 이제 공급 자체가 거기에 몰려 있으니까 전쟁이 나면 시장은 당연히 이제 혹시 공급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자, 그런데 조금 삐딱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네. 아니, 중동 지역에서 공급량이 줄면 다른 지역의 석유를 더 퍼내서 그래서 수입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예, 미국의 셰일가스. 그죠. 예, 이런 의미를 가질 네.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죠? 네. 자, 그런데 왜 항상 전 세계인은 이렇게 중동 석유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그죠? 자, 그 이유는요. 네. 석유는 단순히 많이 나는 곳보다 짧은 시간 안에 공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여유 생산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여유 생산 능력을 가진 나라들이 중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건 처음 알았네요. 이 여유 생산 능력이라는 것이 그럼 왜 중동에 집중되어 있는 건지가 궁금해져요. 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중동 지역의 석유가 아직 땅 속에 많이 남아 있고 그 석유를 캐내는 비용이 낮아요. 이 게다가 중동 국가들이 일부러 석유를 전부 다 뽑아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하면 중동 국가들은 석유를 생산할 능력은 있는데 평소에는 일부러 남겨둔다는 겁니다. 뭐 중동 지역에 석유 많다는 거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네. 평소에 이제 뭐 다 안 뽑아내고 일부러 남겨둘 만큼 원유 매장량이 많다는 것이 참 부럽네요. 그쵸, 부럽죠. 이 수급을 조절해가면서 네. 팔아먹고 살아도 네. 충분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석유로 밀당하는 나라들. 와, 부럽네요 진짜. 이 대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는 지하에 이 대형 유전이 오랫동안 집중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쵸, 나라들이죠. 맞아요. 예, 하필 이 나라들이 그런데 이란과 근접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이란이 이런 지정학적 요소를 이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은 새 유정을 어렵게 개발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형 유전에서 쉽게 석유 생산량의 조절이 가능합니다. 진짜 대단하네. 부럽다 진짜. 그죠. 두 번째예요. 지금 네. 부럽다는 얘기가. 이 우리나라처럼 천연 자원이 잘 없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러운 나라들인데요. 네. 그런데 또 이런 축복이 역설적으로 보면 또 전쟁이라는 비극을 가져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 이란 전쟁도 그랬고요. 그렇죠. 중동 지역의 석유 여유 생산 능력이 높은 또 다른 이유는요. 네. 석유 생산 단가가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석유만 많이 나는 게 아니라 네. 이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도 적대요. 또 부럽다면 세 번째인데. 그러네요. 네. 자, 이 중동 지역의 원유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얕은 깊이에 매장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땅이 자연적으로 원유를 밀어 올리는 압력이 높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땅에서 쭉쭉 뽑아준다는 거죠. 아무런 기계를 대지 않았는데. 조금 과장이긴 하지만. 네. 자,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원유를 쉽게 캐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매장량도 많은데. 그래서 필요하면 추가 생산을 빨리 늘릴 수가 있대요. 맞아요.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미국 셰일가스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그 미국의 셰일가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과정이 좀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파쇄 공정이 필요한데 중동은 매장된 원유를 캐낼 때 그 과정이 좀 덜 복잡한 거군요. 네, 그렇죠. 땅이 도와줬어. 자, 그리고 중동 지역의 여유 생산 능력이 높은 또 다른 이유.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이 오펙 국가들은 항상 석유를 최대로 생산을 하지를 않아요. 예, 공급을 너무 많이 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반대로 공급을 너무 적게 하면 시장 점유율을 잃게 되니까요.
그래서 오펙 국가들이 모여서 원유를 얼마나 생산할지 회의를 하죠. 그리고 석유 가격을 관리하기 위해 일정량의 여유분을 남겨둡니다. 가계로 이제 비유를 하면 어떤 일정량의 재고를 항상 보유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도 왜 어떤 가게 찾아갔을 때 그 물건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큰 데를 찾아가게 되잖아요. 작은 곳보다는. 맞아. 그런 것처럼 석유를 소비하는 국가들도 중동부터 찾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 수요자 입장에서는 언제든 필요하면 석유를 대주는 중동 지역의 공급자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워낙 석유가 많다 보니 가능한 일인데요. 네. 이 중동 지역의 석유 생산 능력이 높은 또 다른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또 있어요? 네. 맞네. 이 중동 지역의 산유국들은 국가 차원에서 설비를 크게 깔아놨죠. 그렇죠.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 아람코와 같은 국영 기업을 세워서 민간 기업보다 석유를 더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파이프라인, 저장시설, 정유시설을 갖추고 있죠. 사실 아람코가 제일 큰 석유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한때 시총이 세계 최고였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 세계가 일단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반응부터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석유 시장에서 마지막 조절자 역할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사우디를 문제가 생기면 마지막으로 석유를 더 뽑아줄라라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허리케인이 닥치거나 러시아의 석유 공급 차질이 생기고 또는 전쟁 같은 일이 생기면 시장은 우선 사우디의 생산 여력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지막 보류. 네, 맞아요. 다른 산유국들이 쉬고 있다가 이제 주문 들어오면 그때 이제 막 스위치 키고 돌아가는 공장이라면 중동 산유국들은 뭐 거의 매일 돌아가는 공장이면서도 또 추가로 생산해줄 여유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네요. 네, 맞아요. 이 반복되지만 중동 산유국들 중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중요합니다. 석유 여유 생산 능력이 대부분 이곳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 시장은 바로 공급이 줄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줄어든 공급량을 보충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으로 유조선이 지나갈 수 있을까예요. 맞아요. 이거 이번 이란 전쟁에서는 무엇보다 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가능한가? 이게 핵심 주제였잖아요. 예, 맞아요. 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 호르무즈 해협이 이 거대한 석유 탱크의 수도꼭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곳이 잠기면 세계의 석유 공급, 특히 아시아 지역의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기죠. 그렇다면 실제로 공급의 차질이 없더라도 시장이 전쟁 뉴스에 반응함으로써 석유의 가격이 움직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시장은 현실보다 먼저 움직이는데요. 네. 호르무즈 해협이 아직 안 막혔지만 막힐 수 있다. 이런 가능성 자체가 가격에 반영되는 거죠. 이번 전쟁에서는 아예 실제로 막힌 거나 마찬가지여서 맞아요. 예, 석유 가격이 고공행진을 했었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중동 전쟁이 나면 시장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여부부터 관심을 두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이란 전쟁에서도 핵심 키워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였고요. 네. 원론적으로 이 호르무즈 해협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렇죠. 이 뉴스에서도 정말 질리실 정도로 들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죠. 이게 한 번만 더 복습해 보면 이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운송의 핵심 통로입니다. 이 중동 산유국에서 나오는 원유 상당수가 이 좁은 해협을 지나가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 이제 공급망이 바로 흔들리는 거고요. 네, 맞아요. 이 시장 입장에서는 산유량 자체보다 운반이 되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치. 예, 아무리 공장에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도 이 고속도로가 막혀버리면 물건을 배송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예, 이런 원리인 건데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석유 생산을 50만 배럴 줄였다라는 소식보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긴장이 커졌다라는 소식이 훨씬 더 시장의 반응을 크게 불러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수백만 배럴이 그것도 동시에 위험권에 들어갔다고 해석되기 때문이죠. 맞아요. 그 카타르에 위험이 생기면 뭐 사우디에서 보충해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국가에서 서로 보충을 해줄 수 있지만 네. 사실 이 호르무즈 해협은 하나밖에 없는 통로라서 맞아요. 이걸 보충해줄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잖아요. 네.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사실 호르무즈 해협을 항상 위협하는 나라가 이란이잖아요. 네. 그럼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 거라서 그런 거죠? 아, 근데 정확히 말하면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전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호르무즈 해협의 한 편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 사이에 위치합니다. 이 북쪽에 이란이 있고 남쪽에 오만이 있어요. 즉, 이란의 단독 소유가 아니라 이란과 오만 사이에 있는 국제 해협입니다. 그 이란이 항상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한다는 보도가 네. 뭐 늘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이 가진 것이라서 그런 네. 소유하는 영해인 줄 착각했네요.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영향권이 더 큰 것 같죠? 오만보다? 아, 그 이유는요. 우리 네. 실공님들도 한번 궁금하시면 꼭 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지도 모양이 참 재밌게 생겼거든요. 네. 이 지도를 보시면 이란 쪽으로 이게 땅이 V자 모양으로 쏙 파여 있어요. 그 해안이. 이 공격하기에 아주 좋게 생겼어요. 그 V자 홈 안으로 이 배가 지나가면 이 총 쏘기가 되게 좋은. 예. 가둬놓고 가두리처럼 예, 맞아요. 해놓고 양옆에서 쏘기 예, 좋게. 되게 좋게 생겼어요. 이 게다가 이 남쪽인 오만 해안 쪽보다 북쪽인 이란 해안이 길어가지고요. 미사일 배치, 해군 고속정의 운용, 기뢰 설치 등이 가능합니다. 이 지형적으로 봤을 때 무력 행사하기가 훨씬 유리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전쟁 중에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봉쇄 상태인 것이나 마찬가지였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봉쇄가 과거에도 있었나요? 네, 이런 긴장 상태가 과거에 여러 번 있었지만 오랫동안 완전히 닫힌 적은 없었다고 해요. 네. 이 대부분 위협, 공격, 부분마비 상태였죠. 이번 전쟁 때도요. 법적으로는 봉쇄 상태가 아니었어요. 네. 법적으로 선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상의 봉쇄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뉴스에 보니까 거의 2,000척 이상의 배들이 네. 그 근처에서 떠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되게 불안했겠다. 그러니까. 그죠. 예, 근데 이번 2026년에 이제 상황이 역사적으로 가장 강한 봉쇄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제 분쟁이 있을 때마다 이 중동 분쟁이 있을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 말고 유조선들이 다른 데로 피해서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저도 진짜 그게 너무 궁금해요. 좀 돌더라도. 그죠. 자, 그런데 우회 라인이 존재하기는 한데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에 이게 우회 파이프라인이 존재하긴 하는데 수송량이 워낙 제한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호르무즈를 통과하던 물량 전체를 흡수하기는 좀 힘들다고 해요. 네. 유전에서 뽑아서 보니까 네. 그 우회 라인은 파이프 라인으로 다른 해안선으로 빼내야 되더라고요. 네. 그게 어려울 것 같기는 하던데. 그쵸. 그 아쉽네요. 물량이 그죠. 물량을 그거로 배로 막 몇 천 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좀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이란 관련 긴장이 커질 때마다 이 유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네요. 사실 이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네. 이란이 엄청난 양의 석유가 통과하는 해협을 인질로 삼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과거 석유 관련 전쟁 중에 이라크 전쟁이 떠오르는데요. 네.
그때는 미국이 비교적 쉽게 승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이란전에서는 사실 미국이 쉽게 승리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네. 이라크전만큼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왜죠? 그렇죠. 저도 좀 흥미로웠는데요. 자, 이번 이란전에서 이란의 힘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데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 세계의 석유의 공급을 막으면서 즉 자신의 석유가 아니라 남의 석유를 흔들어서 힘을 행사한 거예요. 남의 석유가 못 가게. 그래서 이제 근데 이라크를 비교해 보면 이라크는 지형적으로 해안선이 짧아요. 네. 예, 그래서 해상 봉쇄 능력이 약하죠. 그래서 남의 석유를 흔들 힘까지는 부족했던 거예요. 정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도 꼭 보세요. 아, 이렇게 생겨서 진짜 여기밖에 쥐고, 없어. 여기를 쥐고 흔들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쏙 파여가지고. 맞아. 이 길밖에 없다는 느낌이 팍 오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 길목을 잡고 있으면은 다 잡는 거야. 그죠. 남의 석유를 막아서 이게 네. 의미가 큰 거군요. 그렇죠. 호르무즈 해협이 그렇게 의미가 큰 거군요. 네. 그만큼 석유 시장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리스크예요. 네. 근데 과거에 살펴보면 중동 긴장이 있어도 어떨 때는 유가가 잠깐 올랐다가 다시 내리는 경우도 꽤 있었잖아요. 네. 이건 또 왜 이럴까요? 네, 그 이유는요. 시장이 단순히 전쟁 뉴스만을 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 다음 세 가지를 더 보는데요. 네. 첫 번째, 공급의 차질이 실제로 발생했는가입니다. 이 공격이 있었어도 정유시설, 송유관, 항구가 멀쩡하면 시장은 금방 진정되죠. 실제 이제 팩트를 기반으로 상황을 보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산유국이 직접 연관되어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국지 충돌이면 시장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같은 곳들의 시설이 공격을 받으면 심각하게 받아들이죠. 이번에 쿠웨이트, 카타르의 석유 관련 시설들이 사실 공격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이 크게 움직인 거군요. 예, 맞아요. 자, 그 다음으로 중동 전쟁 뉴스가 나올 때 시장이 주목하는 세 번째는요. 대체 공급의 가능성입니다. 이 근래에는 미국이 셰일을 생산해서 대체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예전보다는 중동 분쟁에 조금은 시장이 덜 민감할 수가 있어요. 이번 이란 전쟁 초기에 석유가는 상당히 올라 있기는 하지만 사실 완전히 폭등 상태는 아니고 변동성이 크다 이런 상태였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장기전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폐쇄되다시피 하면서 폭등을 한 거고요. 네. 그렇죠. 네. 예전처럼 이제 중동 문제 바로 즉시 대폭등이라는 공식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이제 전쟁의 추세를 좀 더 지켜보다가 석유가가 반응을 했다고 볼 수 있네요. 네, 맞아요. 이 최근 시장은 예전보다 훨씬 계산적으로 움직입니다. 이 주식 시장도 그렇더라고요.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내렸었어요. 그죠? 이게 매수의 절호의 기회다고 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죠. 예, 이 코로나 때하고는 달라서 쿡쿡 떨어졌는데 맞아요. 이게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고 이러니까 이게 조정 장인지 떨어지는 장인지 오르는 장인지 잘 헷갈리더라고요. 그죠. 그만큼 투자자들이 예전보다는 덜 예민하다. 중동 전쟁에. 그러네. 자, 어쨌든 전쟁과 시장 반응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가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어요. 맞아요. 이 지난 3월 중순까지는 유가의 폭등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그 후 전쟁이 심화되면서 유가가 폭등하다가 이 트럼프의 휴전 선언으로 유가가 또 급락을 했죠. 네. 예, 이제 방송이 나갈 때쯤은 얼마일지 궁금한데요. 그렇죠. 예. 유가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 유가라는 게 한 종류가 아니라 몇 가지가 있잖아요. 네. 뭐 브렌트유가 얼마 올랐다 아니면 두바이유가 얼마 올랐다 이렇게 이제 나눠서 뉴스가 나오던데요. 네, 맞아요. 이 석유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종과 그에 따른 가격이 있는데요. 네. 이 그중에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언급되는 두 가지 유가.
를 알아볼게요. 네. 이 두 가지는 바로 말씀하신 브렌트유와 두바이유입니다. 네. 뉴스를 보면 브렌트유와 두바이유의 가격 반응이 다를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헷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반응이 다른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그렇죠. 자,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요. 일단 브렌트유와 두바이유의 특징을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자, 일단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브렌트유는 세계 기준 가격, 두바이유는 아시아 실물 거래에 더 가까운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브렌트유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네. 브렌트유는 북해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국제 원유 가격의 대표 지표입니다. 이 유럽, 미국, 글로벌 선물 시장. 이 선물 시장이라고 하면 미래의 일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사고 팔기로 지금 계약하는 시장이죠. 네. 예, 이 선물 시장에서 브렌트유 가격을 가장 많이 참조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심리가 빨리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뉴스에서 브렌트유 가격 변동을 가장 먼저 이렇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 석유 관련 금융 상품들이 이 브렌트유 가격을 기반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네. 이 브렌트유의 가격은 금융시장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 변동에 금융시장이 빨리 반응하고 또 브렌트 유가도 금융시장에 따라 빨리 반응하게 되는 거죠. 이 중동 전쟁이 터졌을 때 실제로 브렌트유를 사고 팔아서 가격이 변동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 브렌트유 관련 금융상품이 급격하게 거래되면서 가격이 변동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구나. 예, 반면에 두바이유는요. 중동산 원유 가격의 기준인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많이 사기 때문에 아시아 수입국들이 이 가격을 많이 참조합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브렌트유는 선물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했잖아요. 네. 이 앞설 선자를 써서 선물 시장인데요. 이 실제 석유를 주고받는 거래를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거래는 미래에 일어날 건데 그에 대한 권리를 사고 파는 시장이 선물 시장이죠. 네. 그런데 두바이유는 현물, 선물이 아니라 현물 인도 거래를 많이 합니다. 이 선물의 반대 개념이 현물인데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일반적인 거래를 말하는 거죠. 지금 당장의 거래. 예. 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사고 파는 거예요. 이 현물 거래에서 돈을 받으면 물건을 배송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호르무즈 같은 석유의 주요 배송로의 상태가 두바이유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두바이 유가는 아시아 국가들이 실제로 사오는 원유 가격에 가깝습니다. 간단히 다시 요약을 하면 브렌트유는 글로벌 심리가 많이 반영이 되고 두바이유는 중동의 실물 흐름이 반영된다라는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 브렌트유가 가장 먼저 빠르게 움직이고요. 두바이유는 실제로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더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뉴스 유가 그래프 보시면은 완전 일치하지 않고 뭔가 약간 시차 있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돌림 노래처럼. 예. 먼저 움직이고 예. 먼저 뒤따라가면서 예. 움직이고. 그래서 브렌트유와 두바이유의 가격이 서로 다르게 움직일 때도 있는 거군요. 네. 그런데 어떨 때 전쟁이 아니라 미국의 금리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유가가 더 크게 움직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 이유는요. 이 석유 시장에서 공급자가 우위에 있는 게 맞긴 하지만 네. 석유 시장 역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되는 시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수요가 없으면 가격이 내려가죠. 네. 유가에 수요 기대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석유를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나라이면서 동시에 달러 기준 가격을 움직이는 금융의 중심지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수요가 유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예를 들어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줄어들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석유 수요도 감소될 거라는 예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땐 전쟁으로 공급에 우려가 있어도 경기 침체 우려가 크면 상승폭이 제한될 수도 있어요. 공급이 주는데 수요도 더 큰 폭으로 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크게 네. 이제 상승폭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시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런 시나리오는 뭔가요? 일단 휴전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네. 좀 이 설명이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이제 과거 시점에서 보면 이제 전쟁이 발발했다라고 하고 시장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걸 살펴보면요. 네. 자,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그다음에 주요 정유 시설의 공격, 산유국 확전인데요. 네. 자, 우리 휴전 선언 직전까지 상황을 한번 보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사실상 봉쇄된 것이나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다음에 주요 정유 시설은 이미 공격당했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다행히 산유국 확전까지는 오지 않았었죠. 네. 예,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휴전 선언이 나온 겁니다. 자, 만약 이 세 가지가 모두 발생했다면 이제 유가만 급등하는 게 아니라 운임, 보험료, 물가 전체가 흔들렸을 거고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이 있었겠죠. 예, 이제 그러기 전에 미국에서 국민들이 원성이 너무 크니까 그죠. 일단 휴전. 예, 일단 휴전.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예, 순조롭게 해결됐기를 바라고요.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유를 진짜 대부분 수입하는 나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정말 항상 걱정이 돼요. 네, 그렇죠. 이 유가가 오르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또 우리나라는 정유를 해서 수출하기도 하는데 정제 비용이 증가하면서 정유업계도 타격을 받게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우리 지난번 열정씨 환율 에피소드에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네. 환율도 올라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 물가도 올라서 가정 경제도 부담이 되고 이제 삶이 팍팍해지죠. 맞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그 중동 분쟁이 신경이 쓰이는데 의외로 또 관심 없게 사시는 분들도 많다. 근데 요번에는 이게 휘발유가가 막 2,000원이 넘어가니까 네. 관심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두렵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관심이란 거는 전쟁이 났다, 유가가 얼마다라는 것만 딱 신경을 쓰시지. 그 깊이. 예, 깊이 있게 파고드는 분은 또 많지 않으시기도 해. 그렇게까지 알 필요 있나 하고 그쵸. 생각하는 거지. 이부제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죠. 그 역사까지 내가 파고들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힘겨울 수도 있. 자, 마지막으로 이제 유가에 관심이 많으신 쓸공님들을 위해 이제 중동 분쟁 뉴스를 볼 때 확인할 체크 포인트를 좀 몇 개 알려드릴게요. 그래도 확인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네. 자, 첫째, 사건이 어디서 터졌나? 이제 뉴스에 일단 호르무즈 해협, 이제는 뭐 너무 세계인이 잘 알고 있는 이 해협. 그 약간 동해 지도 보듯이 네. 호르무즈 해협 지도를 다 보고 있어. 네. 이 단어가 나오면 이제 이제 큰일 났다. 그죠? 이 단어가 나오면 석유가 모르겠다. 막혔구나. 네. 자, 그다음에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항구와 정유시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유가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공격받은 대상이 무엇인가? 이제 정유시설, 유조선이 공격받았다. 이러면 이제 또 유가가 움직입니다. 자, 반면에 내륙에 있는 군사시설은 공격받아도 시장이 크게 반응을 안 해요. 신기하죠. 네. 사실은 더 무서운 뉴스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죠? 뭐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이 전쟁을 바라보게 되면 네. 사실 석유 시장에서는 정유 시설 공격이 네. 더 중요한 뉴스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 셋째, 뉴스에 이란이 등장하는가? 이란 나오면서 호르무즈 해협 얘기 나오면 정말 경계 수위를 높여야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넷째, 해운 보험료 상승, 선박회사 운송 회피, 항로 중단 이런 단어가 나오면 석유가 생산이 되어도 운송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또 유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동 분쟁 뉴스를 볼 때 유가의 움직임과 연관을 해서
이 운송과 관련된 포인트들을 또 같이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이 생겼네요. 네. 이쯤에서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전쟁 후에 지금 이제 이거 나갈 때쯤에 전쟁이 끝났을지 모르겠지만 네.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잖아요. 네. 이 방송이 나갔을 때 전쟁이 끝났다면 네. 그 끝나기 전에 네. 우리는 주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어떤 주식을 좀 투자를 해보면 좋을까요? 이런 이게 생각하면 안 되나? 이제 막 약간 뒷북치는 방송일 수도 있어. 이미 그 주가는 다 날아갔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공부하는 차원에서 네. 자, 이 전쟁 후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요. 네. 단기적으로는 항공주가 가장 빨리 반등하고요. 가장 많이 떨어졌으니까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예, 자, 그 다음으로 반도체주 그리고 빅테크주 순으로 반등합니다. 그다음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전후 복구에 관련된 건설 플랜트주가 상승하죠. 그 이라크전 때 건설 플랜트주가 굉장히 상승했던 사례가 있었죠. 네. 예, 뭐 100%는 아니지만 대체로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지금 뭐 전쟁인데 뭐 주식 투자까지 걱정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평화를 기도하면서 그래도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참고하면 되겠네요. 네. 오늘 이제 기초적이지만 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래서 몰랐던 이제 것들을 많이 공부한 것 같아요. 중동 전쟁 뉴스가 앞으로 또 안 나오면 좋겠지만 또 어쩔 수 없이 다시 나올 때 그때는 좀 더 상황을 면밀히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뭐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오늘 공부가 그야말로 쓸데없는 공부가 되었으면 좋긴 하겠는데요. 그렇죠. 네. 자, 쓸공님들 매일 이어지는 전쟁 뉴스에 피로감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래도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뉴스를 공부하고 이해하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다 같이 쓸공합시다.